어, 어, 힘들어. 선생님,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럼 운동량을 늘려. 운동량?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을 늘릴까? 어, 어, 질량 늘었다. 운동량 늘었다. 힘들어. 잘 빠지겠지? 네,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해볼게요. 먼저 운동량, 앞에서 재미난 영상 보셨나요? 네,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운동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인데, 과학 특히 물리에서는 좀 많이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운동량의 정의부터 볼게요. 먼저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해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보통 그 중고등학교 기본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익숙하진 않을 단어일 텐데, 이게 보통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거는 과학 관련된 상황이 아닐 때 사용하는 거는 뭐 어떤 일이 진행되게 하는 뭐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라든가 뭐 네. 그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런 느낌? 네.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완전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운동량은 정의를 우선 이렇게 해요.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것보다는 정의를 먼저 할게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먼저 운동량은 그 물리식으로 쓸 때는 소문자 P를 많이 써요. 알겠죠? 왜 P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이렇기 때문에 P다라는 건 아직은 물론이고 이제 나중에도 좀 알기 힘들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설만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질량이랑 속도를 곱한 걸로 정의를 해요. 질량이랑 속도는 다들 아시죠? 네, 질량은 보통 소문자 m, 그다음에 속도는 소문자 v로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 단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질량이랑 속도의 단위는 다 잘 알고 계시죠? 먼저 질량은 당연히 킬로그램을 쓰죠. 뭐 그램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보통은 킬로그램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초속 몇 미터냐 이거죠.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물리량이니까 단위는 당연히 이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냥 단위는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를 곱한 거예요.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계속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정의는 이제 알았어요. 질량이랑 속도를 곱한 거예요. 아까 그 처음에 인트로 영상에도 나왔죠. 일부러 더 잘 기억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먼저 상황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빨간 차가 나오는 상황은 그 빨간 차랑 빨간 차에 있는 사람이랑 질량을 다 합했을 때 1000kg인가 봐요. 그리고 앞쪽으로 10m/s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초록색 트럭이 있는데 초록색 트럭이랑 거기 실려 있는 짐이랑 사람 다 합해서 2000kg이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속력으로 달리고 있죠. 10m/s. 이럴 때 운동량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운동량 정의를 이제 알았으니까 질량이랑 속도 그냥 곱하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은 1000에다가 10을 곱하니까 만이죠. 만. 그게 어렵나요? 1000 곱하기 10. 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만인데 만 단위는 뭐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볼 때 뭐 값을 구해야 되는데 단위를 안 쓰면은 무조건 깎여요. 어떤 데서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알겠죠?
그래서 1000kg/m/s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2000에다가 10을 곱하는 거니까 2만이겠죠? 이것도 좀 어려운 계산이네요. 네, 이때는 2만 kg/m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똑같은 속도로 달렸는데 질량이 더 큰 쪽이 운동량이 더 크죠. 사실 정의만 봐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상황을 볼게요. 여기도 이제 두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왼쪽에 있는 거기에 상단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1000kg의 물체가 10m/s로 달리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의 상황이 좀 달라요. 얘도 똑같이 빨간 차에다가 똑같은 사람이 타 있는 건데, 즉 이제 질량은 1000kg으로 같은 거죠. 근데 달리는 속도가 달라요. 20m/s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만이겠죠. 1000 곱하기 10. 근데 두 번째는 질량은 1000이고 속도가 20m/s죠. 그럼 곱하면 2만이 되겠죠. 2만 kg/m/s. 알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그 두 상황을 비교한 거는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상황을 갖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이랑 속도 곱한 거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운동량이 크고 속도가 크면 운동량이 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량이 뭔지를 제대로 얘기를 안 했어요. 정의만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왜 하는가 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쵸? 그런 게 안 나오는데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이걸 왜 배울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통합과학은 왜 배워요? 그거는 아주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와닿지가 않겠죠? 이러면 그래서 슬플 텐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앞에서 속도를 배웠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 이런 것도 많이 했을 텐데, 속도를 도대체 왜 그렇게 따지느냐, 남이 빠르고 느리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속도를 알면은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기억나나요? 그게 변이 또는 이동거리를 말해줘요. 그쵸? 속도를 알면은 얘가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 또는 얼만큼 위치가 변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속도니까 빠르기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얘 가속도도 할 수 있어요. 속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네,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죠. 네, 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속도를 알면은 어떤 한 물체의 운동 상태는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체가 혼자만 있는 그런 상황에선 괜찮은데 혼자 있지 않고 여러 물체들이 있는 상황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 부딪히면은 속도가 변하겠죠. 그 변할 때 속도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속도만 갖고는. 알겠죠? 그럴 때 운동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량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그래서 운동량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도 보셨고, 여기 처음에 들어오면서도 설명을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운동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양이었는데, 과학에서 배우는 운동량은 전혀 다른 거다.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충격량이라는 것도 볼게요. 새로운 그런 단어들이 많죠. 충격량은 근데 좀 더 와닿지 않나요? 충격. 충격 받았어. 충격량 볼게요.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힘이랑 시간을 곱한 거예요. 보통 충격량은 대문자 I로 많이 써요. impulse라고 해요. impulse. 알겠죠? 그 자체가 충격, 뭐 충동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저 시간에 또 세모난 거에 되게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세모난 거 뭐죠? 네, 그리스 문자인데, 지금 여기 IFT 이런 건 전부 다 로마자죠, 로마자.
근데 저 세모 같이 생긴 건 그리스 문자이고 이름은 델타예요. 델타. 보통 어떤 거의 변화를 나타낼 때 많이 써요. 알겠죠? 시간도 뭐 몇 초 때 이러면은 그건 그냥 델타 t로 안 쓰고 t로 쓰고요. 몇 초부터 몇 초, 몇 초 동안 막 이런 상황에서는 델타 t로 많이 써요. 기도 하고요. 알겠죠? 근데 이게 그냥 힘이 아니고 사실은 평균 힘이에요. 알겠죠? 조금 이제 갑자기 알아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이제 힘의 단위는 우리가 뉴턴인 거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초고요.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초예요. 그러니까 뉴턴 세크라고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도대체 또 뭐냐 이거는. 얘는 우선 우리가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건 사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뉴턴의 제2법칙을 떠올려 볼게요. 그게 뭐였죠? F는 ma였죠? F는 ma인데 F가 일정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A도 일정하겠죠. 가속도도. 그쵸? 그게 바로 뭐죠? 등가속도 운동이죠.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죠.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자유낙하 운동이었고요. 그쵸?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힘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냥 직선이겠죠. 직선인데 기울기가 없는 직선. 즉 이제 상수죠, 상수. 이 정도로 말해도 알아듣죠, 다. 그래서 그 값을 한번 f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지점의 시간을 t라고 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때 저 면적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면적. 저기 직사각형 면적 보이시죠? 우리 위에서 충격량 정의할 때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정의했잖아요. 저 면적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려면 가로 t 곱하기 세로 f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면적이 노란색인데 얘는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넓이는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의 정의에 따라서 그냥 갑자기 넓이는 충격량하고 누군가 그냥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넓이는 충격량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위에 정의를 따라서 보면은. 근데 이거는 F 곱하기 델타 T고요. 위에 나온 거 그대로 쓴 거죠. 여기서 F가 또 뭐냐? 우리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물리에서. F가 뭐죠? 바로 위에도 써 있네. 보라색으로. 타노스 피부색이죠. 네. 그래서 F는 MA죠. MA 델타 T인데 여기서 또 A가 중요해요. A는 가속도죠. 가속도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 갑자기 식이 방대하게 늘어났죠. 헷갈리시나요?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죠. 속도 변화라는 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예요. 그걸 그냥 쓴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막 이것저것 나와 있으니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저 델타 t를 분자 분모 이게 지울 수 있죠? 네, 그거 지우면은 이렇게 돼요. mv 빼기 mv0. 근데 우리 mv가 뭐냐면 바로 앞장에서 했어요. 우리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그게 뭐였죠? 운동량이었죠? 운동량인데 하나는 v를 넣고 하나는 v0을 넣었어요. v0을 넣은 건 처음 운동량이고 v를 넣은 건 나중 운동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알겠죠? 지금 운동량 정의했었고 충격량도 정의했는데 그 둘이 완전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죠. 그쵸?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어도 이 내용은 항상 성립해요. 즉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인 것은. 알겠죠? 우리가 이걸 유도하기 좀 편하려고 등가속도 운동을 이용한 거고요. 사실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에서도 지금 이 말은 성립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지금 앞에서는 힘이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 그거 말고 힘이 변하는 경우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더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우선 세로축 당연히 힘, 가로축 시간이에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약간 화산 같죠? 그래서 여기 시간 마지막 부분의 시간을 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점선 보이죠? 거기에 눈금을 f 바라고 할게요. 위에 바가 하나 있죠? 보통 평균을 나타낼 때 위에 바를 많이 써요. 네. 근데 평균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말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힘 시간 그래프 아래 면적이랑 똑같아요. 저 면적 구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저 도형을 통해 구하진 않고요.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뭔지 알겠죠?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그랬잖아요. 운동량을 주어지고, 그죠? 운동량이 주어지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저런 면적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저 면적은 뭐랑 똑같냐면 평균 힘이랑 시간을 곱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충격량 정의 자체가 이거였거든요. 평균 힘 곱하기 시간.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볼록한 화산 모양의 넓이랑 어, 가로축의 길이가 t고 죄송해요. 가로축이 아니고 가로의 길이가 t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f 바인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랑 저 산 같은 거의 넓이랑 똑같은 어떤 그런 직사각형이 존재하겠죠. 걔의 그 높이가 바로 평균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좀 어렵나요? 평균 힘을 다시 이제 평균 힘을 표현을 해보면 이 식 정리하면 되겠죠. 그냥 충격량이 힘 시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었고 그게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었어요. 그럼 평균 힘은 이제 분수로 나타내면은 시간분의 힘 시간 그래프 아래 면적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같으면 시간이 적게 걸린 경우에 평균 힘의 크기가 더 크다. 근데 여기 지금 갑자기 되게 긴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같다. 이 말은 뭘까요? 아래 면적이 뭐라 그랬죠? 충격량이라 그랬죠?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 지금 아주 많이 나온 거니까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충격량은 저 그래프 아래 면적이고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게 뭐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같다는 거는 충격량이 같은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충격량의 크기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적게 걸린 경우에 평균 힘의 크기가 더 커요. 지금 방금 위에서 평균 힘의 크기를 시간분의 아래 면적이라 얘기했었죠. 근데 면적이 똑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크기가 작을수록 힘의 크기가 크겠죠. 그렇죠? 그 말은 똑같은 모양의 산이 아니 죄송해요. 똑같은 넓이의 산이 있는데 그 가로 폭이 좀 더 좁아지고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도형을 생각해 볼게요. 면적은 똑같아요. 그쵸? 그 높이랑 그 평균 힘이랑 어느 정도 그 증가 감소의 관계가 일정하겠죠? 그쵸? 높이가 높아지면 당연히 평균도 높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다음 넘어갈게요. 충격량을 더 알아볼게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에 관련된 건데 힘이 작용한 시간에 따른 충격의 정도 이걸 알려고 지금까지 운동량, 충격량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달걀이 하나 있어요. 달걀이 있고요.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달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를 떨어뜨릴 건데 하나는 맨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침대에 떨어뜨릴게요. 근데 물론 침대가 어떤 거냐면 침대 높이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얇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건 없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높이를 같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침대 높이는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침대가 엄청 푹신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옆에 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쿵쿵 뛰어도 모를 만큼 아주 푹신푹신하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침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둘이 동시에 떨어뜨리는데 떨어지는 방향은 당연히 아래쪽이겠죠.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그쵸? 근데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지금 하나는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침대에 떨어뜨리죠. 근데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우리 알아요 이미. 바닥에 닿으면 깨지겠죠. 근데 침대는 뭐 깨질 수도 있는데 안 깨질 확률이 꽤 높죠. 바닥에서 안 깨질 확률은 거의 0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바닥에 닿거나 아니면 침대에 닿기 전까지는 둘이 똑같은 운동을 하죠. 같은 시간에는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은 위치라는 건 같은 높이. 그쵸? 그러니까 바닥에 닿기 바로 직전, 그 다음에 침대에 닿기 바로 직전까지는 둘은 100% 동일한 운동을 해요. 이해됐어요? 왜냐면 다 똑같거든. 질량 똑같고 처음 떨어진 높이 똑같고, 그쵸? 다르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애가 이렇게 깨지겠죠. 그렇죠. 깨지면 이렇게 되겠죠. 갑자기 후라이팬이 나타났네요. 네, 후라이팬에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후라이를 해먹기 위해서 대신에 껍질 처리하기 좀 힘들겠죠. 네. 그 다음에 침대에 떨어뜨리면 그냥 이렇게 서 있겠죠. 근데 달걀 크기가 거의 침대의 반만 하네요. 이거는 달걀이 아니고 뭐 공룡알인가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봤던 힘 시간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산 모양이 하나 있고 얘는 바닥으로 떨어진 그 달걀의 힘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지금 힘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죠? 근데 이 힘이 뭐냐면 중력이 아니에요. 지금 떨어지는 동안 중력 봤죠? 선생님, 중력은 일정하지 않나요? 일정해요. 같은 물체니까. 다른 두 물체를 비교하면 당연히 다른데 같은 물체는 저 떨어진 동안 같은 중력을 받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힘은 뭐냐면 저 바닥이랑 주고받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중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딱 그 닿기 바로 직전부터 깨질 때까지, 그때 아주 짧은 순간을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중력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면 바닥이 계란에 작용하는 그 힘을 나타낸 거예요. 중력이 아니고요. 알겠죠? 그 다음은 이제 침대로 떨어지는 계란의 그래프예요. 얘는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둘이 좀 다르죠? 그쵸? 둘 다 산 모양이긴 한데 바닥에 떨어진 애가 더 시간이 짧고요. 침대로 떨어진 애가 시간이 더 길어요. 근데 여기서 시간은 또 뭘까요? 처음 놓은 순간부터 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 놓은 순간부터 바닥에 떨어져서 멈출 때까지 그 시간이 아니고요. 놓아서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 닿기 바로 직전 있죠. 그 바로 직전부터 깨진 순간까지 0.000 몇 초 이런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침대의 경우도 그 침대 닿기 바로 직전부터 침대에서 딱 멈추는 그 순간 있죠. 그때까지 그 시간이에요. 매우 짧겠죠? 0. 몇 초, 0. 몇 초밖에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비교해 볼게요. 바닥에 떨어진 달걀이랑 침대에 떨어진 달걀. 그럼 둘이 어떨까요? 바닥에
바닥에 떨어진 달걀이 더 클까요? 면적이 침대가 더 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저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냥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면적은 충격량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쵸?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달걀이 떨어질 때 바닥 또는 침대에 닿기 바로 직전까지는 완전하게 동일한 운동을 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바닥이나 침대에 바로 닿기 직전 속도 있죠. 그것도 똑같겠죠. 다시 바닥이랑 침대에 닿기 바로 직전 속도 그거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달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질량도 같겠죠? 그럼 뭐가 같죠? 지금 질량 얘기했고 속도 얘기했죠? 운동량이 같아요. 바닥에 닿기 바로 직전, 침대에 닿기 바로 직전 운동량이 같죠. 그 다음에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깨져서 멈추겠죠. 그쵸? 침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깨지진 않지만 딱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멈추면 속도가 얼마죠? 멈추면 속도 0이죠? 그러면 운동량도 얼마죠? 0이에요, 0. 즉 바닥에 닿기 바로 직전부터 멈출 때까지 우리 운동량 변화량을 알 수 있겠죠. 나중은 0이고 처음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두 상황에서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침대에 떨어지는 거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바로 저 그래프 아래 면적이죠. 그래서 둘이 똑같다. 어렵지 않죠? 충격량 똑같아요.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평균 힘의 크기는 그 면적을 시간으로 나눈 거였어요. 면적은 바로 충격량이었고요. 둘이 면적 똑같죠? 근데 시간이 누가 더 길어요? 시간은 침대로 떨어진 게 더 길죠, 당연히. 침대가 좀 더 이렇게 푹신하니까 위아래로 좀 더 움직이겠죠? 그쵸, 달걀이. 그래서 침대가 더 기니까 아까 시간이 분모에 있었죠? 분모에 있는 게 더 크니까 힘의 크기는 오히려 더 작겠죠. 그래서 바닥이 더 커요. 평균 힘의 크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바닥으로 떨어진 달걀이 더 큰 힘을 받아요. 평균적으로. 알겠죠? 항상 더 크진 않죠? 보면은 바닥에 있는 게 더 작은 순간도 있죠. 근데 평균 힘의 크기를 말하면 당연히 바닥이 더 커요. 바닥으로 떨어진 달걀이.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진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균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충격력이라고도 불러요. 충격량이랑은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실생활 예제들을 볼게요. 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굉장히 다들 익숙한 걸 텐데 먼저 야구공을 받을 때 뒤로 빼면서 받으면 덜 아프다. 저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뭔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야구공을 글러브로 받을 때 딱 가만히 빡 잡는 거랑 내 몸 쪽으로 글러브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받는 거랑 당연히 몸 쪽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덜 아플 거예요. 손이.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 몸 쪽으로 손을 움직이는 게 뭐를 더 증가시키는 거죠? 네,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손을 움직이는 거나 안 움직이는 거나 뭐는 똑같아요? 충격량이 똑같죠. 충격량이. 왜냐하면 야구공이 글러브 닿기 바로 직전 속도는 손을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손을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공을 잡았으면 공은 멈춰 있는 거고요. 즉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같은데 시간이 더 긴 손을 뒤로 빼는 경우가 충격력이 즉 평균 힘의 크기가 작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덜 아프겠죠. 그 다음에 우리 상품 포장할 때 그 에어캡 비닐 알죠? 뽁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 그거의 원리가 뭐죠?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선 그걸 넣으면은 그거에 감싸져 있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충격을 덜 받는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설명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우선 걔네들은 푹신푹신하니까 물체가 어디에 충돌을 했을 때 그 물체가 정지하기까지, 충돌을 한 다음에 정지하죠, 당연히. 그때까지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시간을 늘려줬으면은 당연히 충격력, 즉 평균 힘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물체가 더 안전하겠죠. 이런 게 없는 것보다는. 그쵸? 그 다음에 운동화 밑창이 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저도 굉장히 많이 신는데 그러면 몸의 피로가 줄어들어요. 뭐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어. 이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운동화 밑창이 푹신한 소재가 아니었고 엄청 딱딱한 거였어요. 막 책으로 운동화 밑창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네, 그러면 어떻죠? 땅에 닿을 때 내가 발 디뎌서 땅에 닿으면 멈춰버리죠. 그럼 갑자기 팍 멈추는 거예요.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러면은 힘이 굉장히 크겠죠. 그 평균 힘이. 반면에 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으면 멈출 때까지 시간을 더 벌어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힘은 더 작고요. 그래서 몸의 피로가 줄어들겠죠. 좀 TMI이긴 한데 너무 푹신해도 몸이 좀 피로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푹신하면은 균형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근육 같은 게 피곤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푹신해야 돼요. 운동화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에어백 알죠? 주로 운전석이랑 그 조수석에만 있죠. 보통 앞쪽에만. 근데 그게 우리 사고 났을 때 갑자기 팡 떠지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데, 이제 그거 원리도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에어백이 없이 그냥 사고가 나서 머리를 그 운전대나 아니면 조수석 앞에 있는 거기에다 박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나겠죠. 그쵸? 머리가 움직이다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매우 짧아요. 하지만 에어백이 있으면 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늘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받는 힘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더 안전한 거죠. 이외에도 엄청 많죠. 이런 예들이.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참고서라든가 교과서 보면은 더 다른 예도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충격량은 동일해요. 주의해야 돼요, 이거. 충격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충격량이 더 커서 깨지고 뭐 안 깨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큰일 나요. 충격량은 동일한데 이제 동일한 건 왜 동일한지도 알았죠? 근데 시간을 늘려서 이제 뭐가 줄어드는 거죠? 충격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평균 힘의 크기. 알겠죠? 충격량은 동일해요. 충격력이 다른 거죠.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정의들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